이 벼루는 내 것이오. 돌려주시오. 이것만은 제발 돌려주시오. 어느 고을 대감댁 행랑채 17살 종년이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이 간 낡은 벼루 하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입술만 떨고 있었지요. 대감은 그 벼루를 빼앗아 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벼루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연화라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7, 윤대감댁 행랑채에서 종살이를 하는 몸이었지요. 봄이 와서 살구꽃이 후원 담장을 넘어 피어나도 연화에게 봄은 그저 더 많은 일감이 쌓이는 계절일 뿐이었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길어다 부엌에 붓고 마당을 쓸고 안채 마님의 아침 새순물을 데우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지요. 손이 틀 새도 없이 움직여야 했고 잠시라도 멈추면 윤씨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행랑채까지 날아왔습니다. 연화야, 거기서 못하느냐, 당장 이리 오지 못할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연화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 종종 걸음으로 안채로 향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지요. 감정이라는 것을 얼굴에 내비치지 않는 것, 그것이 연화가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허나 연화의 손은 다른 종들과 달랐습니다. 거친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데도 손가락이 유독 희고 가늘었지요. 마님은 그 손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종년의 손이 자기 손보다 곱다는 것이 기분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숫자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지요. 장부를 한번 훑으면 오류를 귀신같이 찾아냈고 쌀 넉가마니 값을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계산해냈습니다. 허나 이 집에서 그 재주를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년이 셈을 잘한다고 좋아할 주인은 없다는 것을 연화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요. 연화에게는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금이 세 군데 나간 먹물이 베어 검게 변한 낡은 벼루였지요. 치마 속에 넣고 다니다 보니 모서리가 다 닳아버렸습니다. 밤이면 행랑채 구석에 혼자 앉아 그 벼루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는 것이 연화의 유일한 습관이었지요. 벼루 밑바닥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먹물이 쌓이고 세월이 더해져 무슨 글씨인지 또렷이 읽을 수는 없었지만 연화는 그것이 아버지의 손으로 새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릴 때마다 연화의 가슴 한켠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박참판. 조정에서 이름이 알려진 충신이었으나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사람. 연화가 10살 되던 봄의 일이었지요. 관아 마당에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본 날 연화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집안의 전답과 가옥은 모두 윤대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막쇠와 함께 윤대감댁 종이 되었지요. 어린 종년을 데려다 쓰는 것이 이 집의 살림에 이득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만 연화는 그 이유가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쇠는 연화보다 28살이 많은 늙은 노비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이 검어 처음 보면 무서울 것 같지만 눈이 순하고 말수가 적었지요. 박참판댁에서 마당일을 하던 사람이 윤대감댁에 와서도 마당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쇠에게 왜 아직도 이 집에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막쇠도 대답한 적이 없었지요. 다만 연화가 힘들 때면 어느새 옆에 와 있는 사람이 막쇠였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연화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막쇠가 두레박을 대신 당겨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기선 그냥 연화예요. 막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레박이 우물벽을 긁는 소리만 났지요. 그러다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자 막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글씨는 칼보다 오래 남는 법이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쇠는 이미 두레박을 내려놓고 마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 넓은 등을 바라보며 연화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벼루 밑바닥에 새겨진 아버지의 글씨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지요. 그날따라 아침 바람이 유독 서늘했습니다. 윤대감 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집안이었습니다. 솥을 대문이 우뚝하고 담장이 길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씩 올려다보게 되어 있었지요. 윤대감은 지방 관아에서 수십 년을 벼슬살이한 인물로 고을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덕망이 높다느니 청렴하다느니 하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허나 그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안치의 깊숙한 곳 윤씨 마님의 방은 늘 향냄새가 진했습니다. 비단 이불이 겹겹이 쌓이고 화로가 항상 피워져 있었지요. 그 방에서 마님은 아침부터 연화를 불러들이기 일쑤였습니다. 이것 봐라. 어제 빨아온 내 치마가 이 모양이냐? 솔기가 풀렸잖아. 눈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일을 하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손보겠습니다, 마님.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쓸모없는 것. 그 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실을 꿰는 동안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멍하게 앞을 향해 있었지요. 욱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나 연화는 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연화를 유독 못살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님은 연화의 손이 곱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연화가 어떤 일을 해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이 거슬렸습니다. 종년이 주인보다 더 반듯하다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렸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연화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했지요. 그날 오후 사랑채 쪽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후원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지요. 담장 너머로 도령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서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이서였습니다. 윤대감의 아들로 올해 22이었지요. 서울 친척댁에서 글 공부를 하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빨래로 눈을 돌렸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어떻게 생겼든 연화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지요. 그보다는 내일 아침 장작을 얼마나 더 패야 할지가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행랑채로 돌아온 연화는 집 위에 앉아 벼루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면을 천천히 훑었지요.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금이 간 자리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벼루를 늘 서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붓을 가는 소리가 사랑채 창호 너머로 들려오면 어린 연화는 그 소리가 좋아서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곤 했지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빙그레 웃으며 이리 오너라 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 벌써 7해였습니다. 연화는 벼루를 뒤집어 밑바닥을 살펴봤습니다. 먹물이 겹겹이 쌓여 까맣게 된 표면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지요. 손톱으로 긁어보면 글씨 같기도 하고 문양 같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읽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오래되어 있었지요. 글씨는 칼보다 오래 남는 법이옵니다. 막쇠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화는 벼루를 가슴 앞으로 당겨 안았습니다. 차가운 돌덩이가 가슴에 닿았지요. 바깥에서 바람이 행랑채 문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멎었습니다. 윤대감 댁의 밤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했지요. 담장 안은 고요하고 담장 밖은 멀었습니다. 연화는 지풀 등에 대고 누운 채 천장의 얼룩을 바라봤습니다. 행랑채 천장에는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있었는데 오래 바라보면 꼭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형체가 하나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이 어쩐지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눈을 감아버렸지요. 벼루를 가슴에 올려둔 채 연화는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것이 연화의 하루였고 연화의 삶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랑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랑채 창호 너머로 두 사내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하나는 윤대감의 묵직한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굽실거리는 듯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귀를 세웠습니다. 최설이, 이번에도 내가 말한 대로 했느냐? 예, 대감마님. 장부는 이미 고쳐놨사옵니다. 봄 세금 거둔 것 중 석섬은 따로 빼두었고요. 잘했다. 관아에서 감사가 내려오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서두르거라. 연화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빗자루 끝이 땅에 닿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러다 연화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장부를 고쳤다. 세금을 빼돌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이 집에서 장부 심부름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지요. 숫자를 한번 훑으면 이상한 곳이 눈에 들어오는 버릇 때문에 장부 속 숫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연화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요.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는 얼른 시선을 땅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최설이가 나왔지요. 마른 몸에 회색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였습니다. 허리를 늘 굽히고 다니는 탓에 키가 작아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연화 옆을 지나치며 최설이가 시선을 한번 던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연화는 그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연화가 방금 들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글쎄, 아는 척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연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연화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윤이서가 부엌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부엌에 오는 일은 흔치 않았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괜찮다. 그대로 해라. 이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조용했지요. 연화는 멈칫했다가 다시 솥을 저었습니다. 너 아까 안채에서 장부 가져다 준 사람이지? 예, 도련님. 숫자 볼 줄 아느냐? 연화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련님이 왜 이런 것을 묻는지 알 수 없었지요. 소녀는 그를 잘 모릅니다. 그래. 그런데 아까 장부를 받아들고 숫자 쪽을 잠깐 봤더구나.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서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두었지요. 그러더니 그냥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허나 그날 밤 행랑채에서 연화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그 눈빛에는 의심도 없었고 업신여김도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연화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종년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연화는 이 집에서 처음 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대감이 연화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대감 앞에 섰지요. 연화야. 예, 대감마님. 내가 가지고 다니는 벼루 말이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손이 치마 위에서 살짝 떨렸지요. 그것을 내놓아라. 종년이 들고 다닐 물건이 아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소녀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옵니다. 아버지? 역적의 물건이라는 말이냐? 감히. 윤대감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담겼습니다. 은발 수염 아래 입술이 얇게 당겨졌지요. 역적의 물건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법. 내가 그것을 숨겨 다닌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소녀는 그저 내놓아라.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마 속에서 벼루가 닿는 감촉이 느껴졌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벼루는 내 것이오. 돌려주시오. 이것만은 제발 돌려주시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종년이 대감 앞에서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이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이것이. 윤씨 마님이 안채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연화의 팔을 움켜쥐고 마당 한복판으로 끌고 나갔지요. 연화의 치마 속에서 벼루가 굴러나왔습니다. 윤대감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낡은 돌덩이 하나 붙들고. 쓸모없는 것. 연화는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벼루를 빼앗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지요. 입술을 너무 꽉 깨물어서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쇠가 행랑채로 왔습니다. 연화 옆에 쪼그려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벼루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찾으러 가다 들키면 매를 맞아요. 맞아도 됩니다. 연화는 막쇠를 바라봤습니다. 검고 커다란 얼굴에 표정이 없었지요. 그러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찾겠어요. 제가 직접. 막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아버님이 그 벼루에 뭔가를 남기셨을 겁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 대감마님이고요. 그 말이 행랑채 안에서 오래도록 떠돌았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눈을 뜬 채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물 자국이 아버지 얼굴처럼 보이는 그 자리였지요. 막쇠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님이 그 벼루에 뭔가를 남기셨을 겁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 대감마님이고요. 그렇다면 윤대감이 벼루를 빼앗으려 한 것은 단순히 종년이 들고 다니는 것이 눈에 거슬려서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벼루 밑바닥의 글씨. 먹물에 덮여 읽을 수 없는 그 글씨가 무언가를 담고 있고 윤대감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당하던 날의 기억이 올라왔지요. 관아 마당에서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담장 넘어 숨어서 울고 있던 어린 연화를 향해서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연화는 7해가 지난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일부러 사랑채 서재 쪽을 지나는 길로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이서 도령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창호 너머로 그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서가 연화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서재 앞이었지요. 어제 마당에서 있었던 일.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가 무례하게 굴었사옵니다. 대감마님께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고요. 그 벼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찾아줄 수 있다. 연화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이서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장난이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아버지가 벼루를 서재 구석에 던져두었더구나.
낡은 것이라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다. 오늘 밤 가져다 놓을 수 있다. 연화는 이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도령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아버지 윤대감이 하는 일을 눈치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치근함에서 나온 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허나 소녀가 직접 찾겠습니다. 이서가 잠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거라. 나는 모른 척하겠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복잡했지요. 이 집안에서 자신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막쇠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사람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허나 연화는 그 마음을 오래 품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벼루를 되찾는 것이 먼저였고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 다음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윤대감이 그것을 없애버리기 전에 읽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기 전 치마를 매만졌습니다. 벼루가 없는 치마 속이 낯설게 비어 있었지요. 그 빈자리에 손을 넣어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어머니의 천 조각이 손에 잡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매화 한 가지가 수놓인 자그마한 천 조각. 연화는 그것을 손바닥에 펼쳐들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수놓은 솜씨가 정교하고 고왔습니다. 종련의 솜씨가 아니었지요. 연화는 천 조각을 다시 접어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내일은 벼루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글씨를 읽을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날 밤 이경이 지났을 무렵 연화는 행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지요. 마당이 어두웠습니다. 연화는 신을 들고 맨발로 마루에서 내려와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들키면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사랑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서 도령이 말한 대로였지요. 연화는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구석, 먹과 붓이 쌓인 선반 아래쪽에 벼루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손에 익은 묵직함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서재 문 쪽에서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최설이었습니다. 등을 들고 사랑채 쪽을 살피다가 연화와 눈이 마주쳤지요. 최설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화는 벼루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최설이는 잠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뒤를 돌아봤지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거라. 내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연화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요? 묻지 마라. 어서. 연화는 최설이의 눈빛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 눈 속에 두려움이 있었지요. 연화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한 번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온 연화는 벼루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치맛자락을 들어 밑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지요. 먹물이 치마에 묻어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오래도록 닦았습니다. 글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가는 글씨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지요. 연화는 등불을 가까이 당겨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을묘년 3월 윤모가 백성의 세를 횡령하고 관아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이로써 증언한다. 증인 박참판.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을묘년. 그것은 아버지가 처형당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 벼루 밑바닥에 윤대감의 죄를 새겨두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벼루를 연화에게 남겼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연화가 이것을 지키리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연화가 이 글씨를 읽게 될 날을 기다렸던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연화가 7회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볼 위로 흘러내렸지요. 한참 뒤 연화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벼루를 가슴 앞에 안았지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막쇠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연화를 발견하고 다가왔지요. 아가씨,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막쇠 아저씨. 예.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었어요. 막쇠의 손이 도끼 위에서 멈췄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벼루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윤대감이 세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언이에요. 아버지 손으로 새긴 거예요. 막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도끼를 쥔 채 땅을 내려다봤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막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이 아시는 날엔 아가씨를 이 고을 밖으로 팔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서 도련님이 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은 대감마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더 힘이 있는 것이고요. 도련님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서 도령의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궁금해하던 눈빛, 나는 모른 척하겠다던 말. 그 사람이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된다면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허나 아가씨, 지금 이 벼루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아에 들고 가도 종년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지요. 증인이 있어야 하고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지요. 장작 패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윤대감이 관아 감사 소식을 들었는지 집안을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랑채에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와 어딘가로 옮겨졌고 최서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윤씨 마님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너 이번 달 안으로 이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집에 팔 것이야. 여기서 멀리, 아주 멀리. 연화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벼루를 되찾았다는 것을 마님이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면 그저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것인지. 이유가 어느 쪽이든 간에 이달 안에 이 집을 떠나게 된다면 벼루의 글씨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연화는 마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치마 속 벼루가 단단하게 느껴졌지요.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연화는 그날 저녁 서재 앞을 지나다가 이서를 기다렸습니다. 이서가 서재에서 나오자 연화가 한 발 앞으로 나섰지요.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서가 멈칫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을 보더니 가볍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바로 느낀 것 같았지요. 주위를 살피고는 서재 안으로 연화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연화는 치마 속에서 벼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서 앞에 내밀었지요. 이서는 벼루를 받아들고 천천히 밑바닥을 살폈습니다. 연화가 닦아낸 자리에 글씨가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이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벼루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연화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게 된 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때의 눈빛.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박참판에게 영모 누명을 씌운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글씨가 증명한다. 예, 도련님. 이서는 벼루를 서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눈을 감았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서가 뭐라고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있었고 연화를 당장 마당에 내쫓을 수도 있었지요. 한참 뒤 이서가 눈을 떴습니다. 증인이 더 필요하다. 연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글씨 하나만으로는 관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벼루를 새긴 것이 박참판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 그리고 그날 일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최설이가 있습니다. 이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설이가 그 일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저도 알고 막쇠 아저씨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됩니다. 최설이는 아버지 사람이다. 입을 열겠느냐? 열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저를 모른 척 보내줬어요. 그 사람 눈빛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서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내가 최설이를 만나보겠다. 허나 연화야. 예. 이 일이 알려지기 전에 내가 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어머니가 너를 팔겠다고 했다는 것 나도 들었다. 그러니 열흘이다. 열흘 안에 움직여야 한다. 연화는 이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물러서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서재를 나오는 연화의 발걸음이 들어갈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당 위로 별이 나와 있었지요. 연화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치마 속의 벼루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연화는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막쇠에게도 이 일을 알렸습니다. 막쇠는 연화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련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길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쇠 아저씨는 그날 일을 직접 본 게 있어요. 막쇠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을묘년 3월 초 저는 박참판댁 마당에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관아 포졸들을 데리고 오기 전날 밤 최설이가 혼자 참판댁에 와서 대감마님의 심부름으로 뭔가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그 이튿날 영모 고변이 들어왔지요. 그 심부름이 뭔지 알아요? 당시엔 몰랐습니다. 지금은 짐작하고 있지요. 연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설이가 그날 밤 가지고 온 것이 뭔지 아저씨가 증언할 수 있어요.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참판 어른이 받고는 얼굴이 창백해지셨지요. 그게 가짜 영모 문서였는지 윤대감이 만들어 심어놓은 증거였는지는 모릅니다. 허나 최설이가 왔다는 것, 참판 어른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봤습니다. 연화는 막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막쇠의 크고 거친 손이 움찔했지요. 아저씨, 관아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막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등불을 흔들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가 앞에 서신다면 저는 뒤에서 따르겠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지요.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는 다음 날 아침 최설이를 불렀습니다. 뒷동산 산책을 핑계로 단둘이 후원 쪽으로 나갔지요. 연화는 멀찍이서 빨래를 널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다가 걸음이 느려지고 이서의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이 보였지요. 최설이의 등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한참 뒤 최설이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이서는 후원 돌담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연화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이서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련님? 이서는 하늘에서 눈을 내리며 연화를 봤습니다. 최설이가 무서워하고 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자기 목이 달아날 것을 알고 있지. 그러나 혼자 갖고 있기엔 너무 오래된 짐인 모양이더구나. 어떻게 하겠대요? 사흘을 달라고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열흘 중에 사흘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 사흘 동안 연화와 이서는 뜻밖의 자주 마주쳤습니다. 이서가 연화의 서재 심부름을 핑계로 부르거나 연화가 서재 앞을 지나다 이서와 눈이 마주치는 시기였지요. 말을 많이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지요. 한 번은 이서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본 적 있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는 한 번도요. 어디 있는지는 아느냐? 뒷산이라고 들었어요. 막쇠 아저씨가 가끔 다녀온다고 했어요. 이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달 기일이 사흘 후이다. 내가 같이 가주겠다. 연화는 놀란 얼굴로 이서를 봤습니다. 도련님이 왜요? 나도 보고 싶다. 박참판이 어떤 분이셨는지. 연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서의 눈빛이 진지했지요. 어떤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연화와 이서와 막쇠 셋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막쇠가 앞서고 이서가 그 다음, 연화가 맨 뒤에 섰지요. 산길이 가팔라서 연화의 숨이 찼습니다. 이서는 지팡이를 짚고도 연화보다 걸음이 빨랐지요. 산소는 소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봉분이 작고 비석도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처형된 자의 묘인이 변변한 상석 하나 없는 것이 당연했지요. 막쇠가 미리 풀을 뽑아두었는지 봉분 주위가 깨끗했습니다. 연화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서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막쇠도 옆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엔 정말로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지요. 하산하는 길에 이서가 말했습니다. 최설이에게서 답이 왔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다. 연화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는 최설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연화는 밖에서 기다렸지요. 막쇠가 옆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가 멎고 또 들렸다가 멎었습니다. 연화는 치마 속의 벼루를 손으로 감쌌지요.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최설이가 증언하겠다고 했다. 연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자기 가족은 이 고을 밖으로 보내달라고. 윤대감의 보복이 두렵다는 것이다. 그 조건을 들어줄 수 있어요. 이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막쇠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판 어른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관아 감사가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서가 알아본 바로는 엿새 뒤였지요. 엿새 동안 윤대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도착하는 날 연화와 이서와 최설이와 막쇠가 관아 앞에 서야 했지요. 그러나 세상에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엿새 중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행랑채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지요. 누군가가 행랑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불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벌떡 일어나 벼루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화. 최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리 낮추고 들어라. 대감마님이 알게 됐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설이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지요. 등불도 켜지 않은 채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다. 내 쪽에서 새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 이 집 하인 중에 아가씨 말을 들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도련님 행동이 눈에 띈 것이겠지.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대감마님이 오늘 밤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연하를 내일 아침 일찍 이 마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멀리, 아주 멀리. 그리고 벼루를 찾아오라고. 연하는 치마 속 벼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줄 수 없어요.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것이다. 최설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요. 이것은 을묘년에 내가 직접 관아에 제출한 고변서 초안이다. 대감마님이 구술하고 내가 옮겨 적은 것이야. 박참판을 역모로 몰기 위해 만든 문서지. 원본은 관아 기록에 있을 것이고 이것은 내가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연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벼루 글씨와 이 문서와 내 증언이면 충분할 것이다. 감사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관아 이방에게 제출해라. 감사가 도착했을 때 이방이 이미 알고 있으면 대감마님도 막을 수 없다.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 최설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죄가 없지 않다. 어떤 벌을 받든 달게 받겠다. 허나 아가씨 아버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지. 연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7해를 두려움 속에 살았을 이 사람이 이제야 입을 여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입을 여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요.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한다. 나는 대감마님께 아가씨를 내보냈다고 할 것이다. 도련님께도 알려야 하니 지금 당장 서재로 가거라. 최설이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봤지요. 박참판은 좋은 분이셨다. 내가 그분께 한 짓이 부끄럽다. 그 말을 남기고 최설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2장의 종이를 손에 들고 잠시 멍하게 있었습니다. 벼루와 문서와 증언. 이제 3가지가 다 갖춰졌지요. 그러나 내일 새벽 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서재로 뛰었습니다. 이선은 등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문을 두드리자 바로 열어줬지요. 연하의 표정을 보고 이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하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설이가 다녀간 것, 문서를 받은 것, 내일 새벽에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까지요. 이서는 듣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연하가 말을 마치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막쇠를 깨워라. 셋이 같이 움직인다. 도련님이 같이 가면 대감마님이.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길을 택하는 것이다. 연하는 이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두렵겠지만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새벽 달기 울기 전 3사람은 윤대감댁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막쇠가 앞서고 이서와 연하가 뒤를 따랐지요. 달이 기울어 마을길이 어두웠습니다. 연하는 치마 속에 벼루와 문서를 꽉 쥔 채로 걸었습니다. 관아까지는 걸어서 반시진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걷던 중 골목 끄트머리에서 등불이 흔들리며 나타났습니다. 포졸들이었지요. 연하는 막쇠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서가 앞으로 나섰지요. 윤대감댁 자제분이 이 밤에 어딜 가십니까? 포졸이 물었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관아 이방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포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서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지요. 잠시 뒤 길을 비켜줬습니다. 3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등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이방은 잠을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삼경이 지난 시각에 대감댁 도련님이 찾아왔다는 말에 눈을 비비며 나왔지요. 이서가 앞에 섰습니다. 연하와 막쇠는 뒤에 섰지요. 이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은 이서를 한번 보고 그 뒤에 선 연하를 한번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감댁 도련님이 종년을 데리고 이 한밤중에 나타난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바로 눈치챈 것이지요.
사랑채로 들어오시지요. 방 안에 앉아 이서가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먼저 연화의 벼루를 이방 앞에 놓았지요. 밑바닥에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이방이 등불을 가까이 당겨 읽었습니다. 눈썹이 조금씩 올라갔지요. 다음으로 최설이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방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지요. 등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이방이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한 일이요. 사실입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최설이가 증언할 것이고 이 벼루를 품고 다닌 박참판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을묘년 3월 그날 밤 최설이가 박참판 댁에 다녀오는 것을 본 이도 있지요. 이방이 막쇠를 봤습니다. 막쇠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가 내려오는 날이 사흘 뒤입니다. 그 전에 이 문서와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윤대감이 감사보다 먼저 이것을 없애려 할 것입니다. 이방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용기가 필요했지요. 윤대감은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문서를 받아두는 것은 이방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지요. 도련님, 이 일이 잘못되면 저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압니다. 허나 이방님, 박참판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분입니다. 이방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중간점이었습니다. 드디어 관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연화는 이방의 말을 듣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채를 나와 관아 마당을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입구에 등불이 여러 나타났지요.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윤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추위에도 도포를 단단히 여민 채 수염이 약간 흐트러진 얼굴로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서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서가 멈춰 섰습니다. 연화도 막쇠도 함께 굳었지요. 이 밤에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아버지. 대답해라. 이서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연화는 이서 옆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윤대감이 연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은발 수염 아래 눈빛이 차갑게 내려깔렸지요. 종년 내가 내 아들을 꿰어낸 것이냐? 소녀는 그저 이것이 감히 윤씨 마님이 어느새 와 있었습니다. 포졸 틈에서 나오더니 연화의 팔을 잡아챘지요. 이 천한 것이 어딜 감히 도련님을 끌고 다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머니. 이서가 막아섰습니다. 마님이 이서를 올려다봤지요. 이서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뭐라고? 연화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온 것이고 제가 데려온 것입니다. 윤대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서, 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 저는 이방님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을묘년 박참판 영모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포졸들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윤대감의 얼굴에서 표정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차가운 것이 채웠지요. 이서야. 아버지, 박참판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닥쳐라. 이 아이의 아버지를 억울하게 처형시킨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닥치라고 했다. 윤대감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화의 어깨가 움찔했지요. 막쇠가 연화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윤대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포졸들을 향해 말했지요. 저 종년을 잡아 가두어라. 그리고 이서는 사랑채로 끌고 들어가라.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연화의 팔을 두 사람이 잡았지요. 막쇠가 앞을 막으려 했으나 포졸 셋이 달려들어 막쇠를 밀쳐냈습니다. 이서가 소리쳤지요. 연화야, 벼루를 지켜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화는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창고 쪽이었지요.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쇠빗장이 걸렸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벼루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빼앗기지 않았지요. 문서도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오는 날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었지요. 문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연화는 벼루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지요.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지요. 연화는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방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벼루 글씨를 봤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윤대감이 연화를 가둬두더라도 이미 뿌려진 씨앗을 없앨 수는 없었지요. 허나 이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막쇠는요? 그리고 최설이는요? 날이 밝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빛이 들어왔지요. 이따금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밥도 물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막쇠였습니다. 막쇠 아저씨. 조용히요. 빗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데 포졸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 뒤 바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쇠빗장이 덜컹 들리는 소리가 났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막쇠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지요. 새벽에 포졸들에게 밀쳐질 때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은요? 사랑채에 있습니다. 대감마님이 문을 잠그셨지요. 허나 창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련님이 말씀하시길 이방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니 감사가 오는 날까지 아가씨가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고요. 어디로 가요? 뒷산 산소 근처에 작은 빈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버티면 됩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마를 여미고 일어섰지요. 막쇠가 앞서 걸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마을 골목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빈집은 낡은 초가였습니다. 문이 삐걱거리고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연화는 그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막쇠가 밖에서 문을 지켰지요. 이틀이었습니다. 이틀만 버티면 감사가 옵니다. 그런데 이틀째 저녁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최설이었지요. 헝클어진 머리에 도포가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를 보자마자 주저앉듯 들어왔지요. 대감마님이 저를 의심하십니다. 오늘 안으로 고을을 떠나야 합니다. 연화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면 어떻게 돼요? 증언은요? 도련님이 제 증언을 받아 문서로 만들어뒀습니다. 제 서명과 인장을 찍어서요. 이미 이방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리를 피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연화는 최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문서를 남겨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가족들은요? 오늘 밤 먼저 보냈습니다. 도련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지요. 최설이는 잠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저는 을묘년부터 내내 두려웠습니다. 참판 어른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지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최설이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다 한번 돌아봤지요. 내일 잘 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벼루를 가슴에 안은 채로였지요. 밖에서 막쇠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관아 쪽에서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징소리가 멎었습니다. 연화는 막쇠와 함께 산길을 내려오며 관아 쪽을 바라봤습니다. 소슬대문 너머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관아 마당에 수행원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감사 일행이었습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쇠와 나란히 걸어 관아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수행원 하나가 앞을 막았습니다. 어딜 가려는 것이냐? 감사 나리께 드릴 문서가 있습니다. 수행원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종년 차림의 처자였지요. 콧방귀를 뀌려는 듯 입이 열리려 했습니다. 그때 관아 안쪽에서 이방이 나왔습니다. 아,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길을 비켰습니다. 이방이 연화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감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나이 50쯤 돼 보이는 관리였습니다. 여독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눈이 맑고 날카로웠지요. 이방이 미리 준비한 문서들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벼루 탁본, 최서리의 서명 문서, 막쇠의 증언 기록이었지요. 감사가 문서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지요. 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박참판의 딸이냐? 예, 나리. 이 벼루 글씨가 박참판이 직접 새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연화는 치마 속에서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매화가 수놓인 어머니의 유품이었지요. 이것은 어머니께서 남기신 천조각입니다. 저는 이 수를 아버지의 서재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문양을 가문 표식으로 쓰셨지요. 벼루 글씨 옆에도 이 매화 문양이 작게 새겨져 있습니다. 감사가 벼루 탁본을 다시 들었습니다. 글씨 옆 구석을 살폈지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나 친척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유모는 이 고을을 떠난 지 오래됩니다. 허나 막쇠가 저와 함께 박참판 댁에서 자랐습니다. 막쇠가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는 문서와 벼루 탁본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붓을 들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지요. 수행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비켜라. 내 지금 당장 감사 나리를 베어야겠다. 윤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몸이 굳었지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윤대감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의 단정함은 사라지고 도포가 흐트러진 모습이었지요. 그 뒤로 포졸들이 따라오려다 수행원들에게 막혔습니다. 윤대감이 감사를 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나리, 이 문서들은 모두 허위입니다. 저 종년이 꾸며낸 것이지요. 감사가 윤대감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지요. 앉으시오. 나리, 이것은. 앉으시오 했소. 윤대감이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가 문서 하나를 들어 읽었지요. 을묘년 3월 고변서 초안. 윤모가 구술하고 서리 최모가 작성. 이 문서에 최서리의 인장이 찍혀 있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감사가 수행원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윤대감을 일단 별채에 모셔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연화를 향해 말했습니다. 처자도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면 안 돼요. 증인으로 머물러야 하니.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나리. 감사 조사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연화는 관아 한켠의 작은 방에서 머물렀지요. 막쇠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이서가 관아로 찾아와 연화를 만난 것도 그 사흘 중이었지요. 이서는 아버지와 대면한 뒤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도련님이 미안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내 죄가 아니지만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더 일찍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감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을묘년 영모 사건은 날조된 것이며 박참판은 억울하게 처형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윤대감은 세금 횡령과 문서 위조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관직이 박탈되고 전 재산이 환수될 것이라 했습니다. 연화는 그 발표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막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지요. 오래도록 꽉 눌려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공식으로 인정되는 순간이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막쇠가 옆에서 눈을 훔쳤습니다. 이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연화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살구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지요. 글씨는 칼보다 오래 남는 법이옵니다. 막쇠의 말이 그때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처형당하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진실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벼루 밑바닥에 가장 작고 가장 오래 남는 방식으로 글씨를 새겨두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벼루를 어린 딸에게 남겼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글씨를 읽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연화는 벼루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밑바닥의 글씨는 깨끗하게 닦여 또렷이 보였지요. 아버지의 필체로 새겨진 그 작은 글씨들이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는 윤대감이 관아에서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기 그지없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나오는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은발 수염이 흐트러지고 도포 자락이 끌렸지요. 마당을 지나던 윤대감이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지요. 윤대감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지요. 포졸들에게 끌려 관아 문을 나갔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오래된 무언가가 비로소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그날 저녁 안채에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지요. 연화는 그 이야기를 막쇠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연화야. 예, 도련님. 이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요.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연화는 이서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힘들어도 됩니다. 이서가 연화를 봤습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겪었는데 저는 7회가 있었으니까요. 도련님은 겨우 며칠이었잖아요. 이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지요. 연화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웃어본 적이 없었지요. 감사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고을을 떠나기 전날 밤 이방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박참판의 명예가 복권될 것입니다. 재산도 돌려받게 될 것이고요. 다만 시간이 걸리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윤희서 도련님이 이방을 통해 문서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이방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받아 읽었지요.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혼인 청혼서였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이서의 필체였지요.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로 쓰인 청혼서였습니다.
박참판의 딸 연하를 신분 복권 이전이라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그 눈빛이 귀하였고 그 의연함이 어떤 양반과 자녀보다도 높았다. 혼인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방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연하 씨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제가 대신 결정해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연하는 청혼서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서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벼루를 되찾아주겠다고 했던 말, 산소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던 말, 나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길을 택하는 것이라 했던 말.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는 것이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준 것까지. 연하는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께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요. 이방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연하도 웃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참판의 명예복권 문서가 이 고을 관아에 정식으로 게시됐습니다. 역적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충신이라는 이름이 그 자리를 채웠지요. 연하는 막쇠와 함께 관아 앞에 서서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었지요. 막쇠가 옆에서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연하도 함께 절을 했지요. 그날 오후 둘은 뒷산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봉분 앞에 앉아 연하는 벼루를 꺼냈습니다. 밑바닥의 글씨가 햇빛에 또렷이 보였지요. 아버지 됐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연하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막쇠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소나무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윤대감의 일은 그 후로도 몇 달에 걸쳐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세금 횡령과 문서 위조, 억울한 처형에 대한 책임으로 관직이 완전히 박탈됐지요. 윤대감 댁의 전답과 가옥 일부는 환수되었고 빼앗았던 박참판의 재산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연화에게 돌려졌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연화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생겼지요. 윤씨 마님은 그해 여름 고을을 떠났습니다. 이선은 마님이 친정 쪽으로 간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요. 이선은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연하와 이서의 혼례가 치러진 것은 낙엽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큰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과 막쇠, 그리고 이방 부부가 자리를 지켜줬지요. 연하는 연두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이 오랜만이었지요. 손에 익은 무명이 아닌 고운 명주가 살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이서가 연하의 맞은편에 앉아 절을 했습니다. 연하도 절을 했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서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그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시큰했지요. 혼례를 마치고 나서 연하는 잠깐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후원 끝에 있는 낡은 우물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주황빛 노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지요. 연하는 치마 속에서 벼루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지요. 금이 간 자리, 닳아버린 모서리, 그리고 밑바닥의 작은 글씨들. 7회를 함께한 벼루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살짝 불어왔지요.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쇠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안으로 드시지요. 연하는 벼루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막쇠 아저씨, 이제는 아가씨라고 불러도 돼요. 막쇠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아가씨. 연하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진 방에서 이서가 연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지요. 연하가 자리에 앉자 이서가 말했습니다. 어디 있었느냐?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이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셨을 것이다. 예, 좋은 분이셨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지요. 밖에서 막쇠가 마당을 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수저를 내려놓고 벼루를 방 한켠 서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서가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거기다 두려고. 예.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요. 이서가 웃었습니다. 연화도 웃었지요. 벼루는 그날부터 서안 위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가 사랑채 창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이 예전과 달랐지요. 예전에는 이서 혼자였지만 이제는 연화도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 이야기를 오래도록 입에 올렸습니다. 종으로 살면서도 아버지의 벼루를 7해 동안 지켜낸 처자, 그 글씨 하나로 억울한 죽음을 되돌린 이야기를 말이지요. 이야기는 고을에서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하는 사람마다 덧붙이는 말이 달랐지만 끝에 이르는 교훈은 늘 같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평생 그 벼루를 서안 위에 두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손자를 보면서도 그 벼루는 그 자리에 있었지요. 때로 먹을 갈고 때로 닦고 밑바닥의 글씨를 가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해줬지요. 이것은 너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벼루란다. 글씨를 새기셨는데 그 글씨가 사람 하나를 살렸고 억울한 죽음을 되돌렸다. 글씨는 칼보다 오래 남는 법이야. 아이들은 벼루를 신기한 눈으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밑바닥의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천천히 읽었지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봄이 되면 연화는 뒷산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윤대감의 말로를 조금 더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윤대감은 관직을 박탈당한 뒤 고을에서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수십 년을 벼슬길에서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전답을 환수당하고 큰 집을 떠나 먼 친척집에 몸을 의탁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허나 친척들도 죄인의 그늘 아래 들어오려 하지 않았지요. 윤대감은 결국 작은 초가 하나에 홀로 늙어가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혀를 찼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쓸쓸하게 갔다고요. 허나 연화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분노도 통쾌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했지요. 그렇게 많은 것을 빼앗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치고 결국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악인의 말로가 화려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벌이었지요. 막쇠가 늙어서 다리가 불편해진 뒤로는 이서가 함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셋이 함께 올라가던 때가 지나고 막쇠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서와 둘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서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연화 혼자서 올라갔지요. 봉분 앞에 앉아 벼루를 꺼내 내려다보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새긴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연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지요. 살구꽃 냄새가 어디선가 흘러왔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서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맡던 냄새와 같았지요. 삶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모양으로 돌아오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늙어서도 눈이 맑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면서 저분은 젊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했습니다. 종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눈빛이 죽지 않았던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종으로 살았던 시절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벼루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이서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걸어온 길에 있다는 것을 연화는 살면서 내내 증명했습니다.
벼루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연화가 세상을 떠나기 전 손자의 손에 쥐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밑바닥의 글씨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먹물이 세월을 이기고 글씨가 칼을 이겼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라도 진실은 가장 작은 자리에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연화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신분보다도 귀하다는 것도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셋이 함께 올라가던 때가 지나고 막쇠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이서와 둘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서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연화 혼자서 올라갔지요. 봉분 앞에 앉아 벼루를 꺼내 내려다보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새긴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연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지요. 살구꽃 냄새가 어디선가 흘러왔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서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맡던 냄새와 같았지요. 삶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모양으로 돌아오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늙어서도 눈이 맑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면서 저분은 젊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했습니다. 종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눈빛이 죽지 않았던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종으로 살았던 시절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벼루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이서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걸어온 길에 있다는 것을 연화는 살면서 내내 증명했습니다. 벼루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연화가 세상을 떠나기 전 손자의 손에 쥐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밑바닥의 글씨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먹물이 세월을 이기고 글씨가 칼을 이겼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라도 진실은 가장 작은 자리에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연화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신분보다도 귀하다는 것도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